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연천군 두루미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 공론장에 관한 건데요. 이게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주민들하고 이 지금 소중한 두루미를 어떻게 잘 보호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후손들한테도 잘 물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창녕의 우포늪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제 내륙에 있는 늪인데 거기 가가지고 따오기를 봤어요. 여러분들 따오기 노래 다 아시죠? 네. 근데 따오기가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시골 출신인데 저희 동네에도 따오기가 있었거든요. 60년대만 해도. 그런데 이 따오기가 멸종됐대요. 1900 뭐 한 90년 정도에 멸종됐다고 보고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는 있는데 따오기는 없어진 거예요. 한국이 어디에도. 2000년대 좀 넘어가지고 이제 따오기에 대한 복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따오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어렸을 때 추억이 이렇게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반갑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뭐 몇백 마리씩 이렇게 남아 있지만 이게 자연 생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사람은 추우면은 옷도 입고 그다음에 배고프면은 뭐 어디 가서 뭐 사 먹기도 하고 또 다른 데로 이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자연에 사는 것은 그렇게 빨리빨리 적응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먹이 조건이 안 좋거나 그러면 금방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또 어느 경우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도 하죠. 멸종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종들이 멸종을 했어요. 사람들 때문에 주로 이제 멸종을 하고 또 서식처가 이렇게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멸종했는데 저는 두루미가 그나마 남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멸종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들도 굉장히 많이 멸종했잖아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그 대형 포유류들은 지금 겨우 여우 몇 마리 복원하고 곰 몇 마리 복원한 거 빼놓고는 큰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육식동물은 전혀 없고요. 다 없어진 거죠. 우리 곁에서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여간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중지를 좀 모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저는 이제 제가 예상해 보면은 워낙 이 두루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동물이잖아요. 새치고는. 물론 이제 옛날에는 한 2m 되는 새들도 있었어요. 2m, 3m 되고 어마어마하게 큰 새들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호주 같은 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 지금 그 학주 정도 크기의 새들이 뭐가 남아 있어요? 별로 없어요. 뭐 타조 뭐 있는 정도나 뭐 독수리 정도나 뭐 이렇게 있지. 이렇게 대형 조류가 지금 세계적으로 별로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한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먼 지역을 오가면서 이동하는 조류는 훨씬 더 이렇게 그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두루미를 보호하는 거는 비단
그 연천 주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출발은 연천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연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열심히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거는 지금 여러 이제 그 박사님들이 지금 이제 그 두루미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또 아까 우리 김상현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마을에도 주민자치회에 두루미 팀이 있대요. 두루미 팀이 있고 또 두루미 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루미 보호에 관해서는 조금 떼내진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기 있는 주민들하고 연천군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서로 어떻게 협력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두루미가 계속 이렇게 그 살기 좋게 살기 좋은 서식 환경을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같이 나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관광 패턴 같은 게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유명한데 멋있는데 뭐 이렇게 삐까뻔쩍한 놀이공원 뭐 아니면 테마파크 뭐 이런데 고궁 이런데 이제 관광을 많이 다녔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그 옛날 유적지 이런데 많이 갔는데 지금은 그 생태 관광이라는 것이 점점 각광을 관심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잖아요. 뭐 컴퓨터 가지고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고립해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 같은 것도 많이 겪게 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풀기에 가장 좋은 곳은 도심 한가운데나 놀이공원이나 먹을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환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나와서 자연 속에서 치료도 받고 또 자연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은 시골로 가고 그러잖아요. 다 이게 자연이 갖고 있는 이제 치유 능력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관광 패턴이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생태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미를 잘 보호하고 하는 것이 지역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창녕 우fun옥 같은데 그 따오기가 생기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제 많아지는 대신에 그걸 이제 아무데나 못 가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그 몇몇 동물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그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더더구나 두루미 학은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렇게 마음의 고향 같은 동물이잖아요. 네. 제가 다닌 서울대도 이게 몇 년 전에 학교의 상징을 학으로 정했어요. 네, 학으로 정했어요. 그 학이 갖는 이렇게 한국인이 갖고 있는 학에 대한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걸까요? 학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네? 학하면 길조죠. 그래서 연하장에 보면 학 그림이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학은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이렇게 흉배라고 양반들 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종류의 동물이 들어가요. 한 동물은 호랑이고 또 한 동물은 뭘까요? 학이에요. 문관들은 학을 하고 무관들은 호랑이를 하는 거예요. 그 학의 그 고고함, 그리고 그 선비정신을 가장 대표하는 동물이 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속에는 이 학이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에 대해서는 다른 동물처럼 그렇게 많은 선전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학이면 되는 거예요. 학이래, 두루미래 이러면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연천은 정말로 굉장히 소중한 보물 중의 보물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렇게 그 속에 이렇게 그 학이 있는 동네에 살다 보면 그 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맨날 보니까. 예, 맨날 보니까 익숙해가지고 저거는 뭐 저기 뭐 항상 있는 거지. 예.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개체수가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는 누구든지 다 학에 대한 일종의 그리움 같은 거, 선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을 잘 보호하고 하면 어, 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즐거움을 줄 수가 있고 이 지역을 알리고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어, 그런 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아마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자연의 보물을 이미 갖고 어, 계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떻게 이 두루미를 우리가 잘 협력해가지고 잘 보호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그 문자를 조금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론장이라는 말을 하니까 공론장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공할 공자에다 이제 논의할 논자잖아요. 근데 이 공론이라는 말이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론이라는 말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두루미 보호처럼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이제 공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조상님들은 공론을 뭐라고 이제 인식했냐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그 천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늘의 명. 그다음에 이제 민심, 뭐 이제 공론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동양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뭐 군수든 이런 분들이 그 일을 할 때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천리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이 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민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심. 네, 민심.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정치를 하면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공론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민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왕이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뭐 군수가 정치를 하든지 민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공론 정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래 그 말을 자체는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성리학을 만든 주자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신유학이라고도. 유학은 누가 만들었죠? 유학은 공자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맹자, 뭐 승자, 뭐 묵자 이렇게 되다가 이게 이제 송나라 시대에 묵자라고 하는 분이 주자라고 하는 분이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잘 세련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주자라고 하는 분이 공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뭐라고 정리해놨냐면 천리에 따르고 하늘의 이치에 따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부합하는 곳에
사람들이 함께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공론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론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공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럼 만들어지느냐? 공론이라고 하는 거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같이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공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론을 잘 만들어야지 독단적이거나 그 사사로운 결정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공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논의를 통해서 내용을 잘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 주자는 얘기했어요.